우리나라 군벌에서는 정말 엘리트예요. 유명한 거로는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 유명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원래 좀 다른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청천 장군은 진짜 뼛속부터 무장, 미국을 상대로 우린 이런 군대를 만들겠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합시다. 역사 앞에다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역사적 기억 차원에서 이제 몇몇 분을 이렇게 딱 흉상을 쫙 만들었잖아요. 그게 독립군의 정체성이고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분은 지청천 장군입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지청천 장군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 사실 많이 낯설 거예요. 왜냐면 김좌진, 홍범도 한국의 이 역사 교육은 암기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1등, 2등만 기억해요. 너무 화가 나는 측면이에요. 한국의 무장투쟁사에 있어서는 지청천 장군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이분이 단순하게 독립운동가의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요 정도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재헌헌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다. 이분은 이제 1910년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던 해인 1910년에 22살이세요. 20대로 인생을 설계할 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분의 인생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 190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고요. 황성기독교 청년회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린 나이 때부터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웠던 청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1907년 즉 정미칠조약 조선이 고종이 강제퇴위를 당하고 조선이 사실상 이토 히로부미에 의해서 이제 멸망의 초입 단계로 들어갈 때 그 해에 이 청년 지청천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망하기 1년 전인 1909년 일본 육군 유년학교라고 그래서 일본 내에서 조선이 망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조선 내에서 좀 쓸만한 애들은 쫙 뽑아다가 일본의 어떤 전사를 활용하기 위해서 많이 데려가요. 그때 이제 21살 정도 됐었던 지청천이 일본 육군 유년학교 2학년에 편입이 됩니다. 유명한 거로는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 유명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원래 좀 다른 활동들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청천 장군은 진짜 뼛속부터 무장, 워낙 엘리트였기 때문에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도 입학했고 너무나 좀 그런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빼다가 일본이 일본 육군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 육군으로 끌고 가면서 얘를 이제 잘 활용해서 이 소위 말하는 대일본 황제를 위한 조선 이 친일파를 양성을 하겠다고 한 거죠. 혼자 간 게 아니라 많이 갔어요. 그때 뭐 한 몇십 명이 갔어요. 몇십 명이 가니까 이 친구들이 이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너무 열받고 억울한데 참는 거죠.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망국이긴 하지만 정말 뭔가 좀 해보자. 꾹 참고 배워서 독립운동하자 라고 다 말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고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했던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그게 지청천과 이제 우리 여기서 못하지만 이제 김광서, 김경천 장군을 많이 배우죠. 나중에 제가 또 김경천 장군도 할게요. 여기 또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1918년에 결국 이제 육군 유년 학교에서 교육 마치고 중위로 진급하고 1919년에 만주로 망명해서 성을 이제 원래 지청천이 이제 본명인데 이제 가명을 쓰죠. 독립운동 하려면. 그래서 이제 어머니 성인 이씨를 쓰고 가명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건 그냥 통상 이제 지석규였는데 이제 그 이청천으로 바꿨다. 그렇게 해서 1919년 그가 망명했던 그 해의 나이가 31살이에요. 이미 이 스토리에서부터 너무 애절하지 않아요? 좀 감격이 있죠. 10대 나이에 나라는 망국인데 그 망국의 상황에서 그걸 꺾어내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본 육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20대 내내 변치 않는 마음 갖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만 중이 대위되고 하면 출세길이 보이고 안정적이고 돈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딱 내려놓고 만주로 망명 갔다. 지청천의 이 결단 자체가 저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서사 흔치 않거든요. 이걸 너무 모르는 게 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 지청천 장군에 대한 강의도 막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을 먼저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을 역임했다. 총사령관이면 거기에 리더 이런 느낌인데 정확히 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일단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은 1940년이에요 1919년에 망명을 해서 1941년에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된 거니까 20년이 비어있잖아요. 그럼 이 20년간 뭘 했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20년의 기간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무인으로서 즉 그 무장투쟁 활동가 독립군 사령관으로서 성과를 내던 기간이기도 하고 싸움만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으면서 뭔가 내가 새롭게 건설할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꿈을 이렇게 만들던 나이기도 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19년에는 이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들어가서 교성대장 뭐 이런 것들을 역임하게 됩니다. 신흥무관학교의 독립군들에게 어떤 새로운 형태, 대한제국이나 의병투쟁 수준이 아닌
어찌됐건 당시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군사교육학교의 기초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19년 20년 요 시기 때 봉오동 청산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꼭 그 유명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만주와 연해주 일대에서 우리가 많은 성과를 냈단 말이에요. 그 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김경천, 지청천 같은 사람들이 정말 2명밖에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신교육을 시키는 여파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919년 같은 해에는 서로 군정서의 사령관을 역임함. 그리고 1920년에는 대한의용군 부사령관, 이 당시 총사령관이 홍범도 장군이에요. 연해주를 배경으로 한 홍범도, 충청도 양반 출신으로 애국개몽 운동하다가 올라왔었던 김자진, 그리고 애초에 무인으로서 망명했던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이제 알고 지내고 모이고 결집을 했던 거죠. 그리고 21년에는 고려혁명군 학교 교장을 역임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봉오동 청산리 그 대첩의 과정에 직간접적 개입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장 중요한 군사적 업적을 세우신 분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저번에 홍범도 편에서도 계속 누누이 했던 이야기인데 1919년 20년에 이 뜨거운 성공, 3.1운동과 무장투쟁의 성공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본의 보복전이 펼쳐지면서 간도참변, 자유시참변이 일어나잖아요. 간도참변을 겪게 되면서 이 만주와 간도 일대에서의 독립군 근거지를 잃어버리니까 밀산부로 이동을 해요. 밀산부에 한흥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만 접경지대예요. 지금쯤 이제 지도가 뜰 거예요. 소만 접경지대로 이동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시로 이동을 해요. 자유시로 들어가서 여러 세력과의 정치 갈등을 겪는 사이에서 상하이파 공산당 계열이 이제 막 제거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인 무장투쟁가 중에서 좌익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할 때, 이번 좌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체포가 돼서 엄청난 그 고문을 또 당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그 무력 기반이었었던 고려혁명군이 해산당하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순환을 겪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화려한 성과만 기억하면 안 돼요. 봉오동과 청산리 속에서의 성과 이후에 그 성과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당했고 홍범도는 거기서 모든 걸 잃은 다음에 연해주 갔다가 중앙아시아로 갔잖아요. 근데 지청천은 다시 돌아와요. 1920년대 때는 임시정부와 좀 궤를 같이 하는데 1923년에는 이 그 국민대표회의의 군사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임시정부 산하에서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당시 창조파 쪽에서 활동하다가 결국 임시정부 해산이 되면서 이분도 이제 그냥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만주로 와서 1925년에는 정의부 쪽의 군사위원장 겸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을 어렵게 했는데 쉽게 말하면 만주의 모든 부대가 간도참변, 자유시참변을 겪으면서 사실상 해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청천이 상하이로 왔는데 상하이 임시정부도 지금 엉망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삼부통합운동이라고 이 소위 말하는 다시 만주 일대에서의 어떤 군사를 좀 이렇게 모아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할 때 그 지도자였었던 거죠. 25년에는 정의부, 31년에는 한국독립군 이런 데서 총사령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 근데 뭐 좀 큰 건 없어요? 또 이렇게 성과주의에 가죠. 성과가 있습니다. 1932년, 1933년에 지청천은 양세봉과 더불어서 거의 유일하게 만주 일대에서 군사적 성과를 낸 사람이에요. 32년에는 쌍성보 전투, 33년에는 동경성 전투, 그리고 33년에 대전자령 전투, 여기서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큰 업적을 냈고, 특히 이 시기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이 대전자령 전투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많이 봐요. 일본군 보급부대를 공격해서 보급품을 대거 이제 뺏어와서 독립군의 무장을 증강시켰던 사건인데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전투였습니다. 지청천은 진짜 그 좀 중요한 의미 있는 성과들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게 19년 20년 이야기잖아요. 19년 20년에 큰 활약을 했다가 10년간 모진 탄압 속에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하나하나 다시 조각 모임해서 30년대 초반에 그가 쌍성보, 동경성, 대전자령 등등에서 계속 싸워나면서 승리를 이뤄내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자유시 참변 때 체포를 당했다. 체포당하고 고문당했죠. 그게 일본한테 체포를 아니요 소련 쪽에. 근데 이게 또 슬픈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자유시 쪽에 갔다가 소련군에 의해서 막 체포당하고 고문당했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서 또 30년대 때 승기를 또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잡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만주 일대의 군벌이라든지 또 일본군 이런 쪽에서 또 굉장히 또 고생을 겪고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청천의 삶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고 모든 걸 잃고 해산당하고 다시 또 성과를 내고 구금당하고 해산당하고 뭐 이런 길을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독립군이라는 것이 사실은 눈앞에 보이는 성공들에 대한 역할들도 많지만 그 성공 때문에 엄청난 후폭풍을 감당하면서 버텨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라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계속 체포도 당하고 투쟁했다가 꺾이고 잡히고 이렇게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됐는데 그 힘이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 지청천은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전 그게 핵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타의 무장투쟁가들이 주로 무장투쟁에 많이 집중하는 모습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지청천은 무장투쟁에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지청천은 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론을 발굴하기 시작해요. 그 이론이 뭐냐? 삼본주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민본 정치를 실현하겠다. 두 번째는 노본 경제를 조직하겠다. 세 번째가 인본 문화를 건설하겠다. 말이 좀 낯설죠?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민본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투쟁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일본과 싸우는 건데 일본을 무너뜨린 다음에 백성이 근본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 노본 경제의 조직이 뭐냐면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지청천은 한국판 1호 경제민주화의 리더예요. 지청천의 노본 경제 조직이라는 게 뭐냐? 노동자 본위의 경제를 조직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인본 문화의 건설이라는 것은 이제 김구 선생이 이야기한 문화 통치 있죠. 우리는 일본과 싸우지만 일본처럼 악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적으로 융성한 나라가 되겠다. 그래서 민본, 노본, 인본이라고 해서 삼본주의를 주장해요. 얘기 처음 들었죠? 이 얘기를 제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알고 있었다고 하신 분은 제 유튜브를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산. 20년대 후반부터 이 사람이 이런 이론적 방향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현실에서 모든 걸 다 이뤄가지만 그 안에서 내가 꺾이지 않는 뚜렷한 방향성이 생긴 거죠. 그게 정말 지청천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청천 장군의 삼본주의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금 김구 선생님하고 뭔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그렇죠? 네. 정확해요. 장지스가 후원하던 양대 세력이 있어요. 그 양대 세력이 뭐냐? 김구와 김원봉이에요. 김구의 임시정부 세력이 있고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세력이 있어요. 지청천은 맨 처음에 내려와서 김원봉 쪽에 참여를 했었어요. 지청천이 이제 김원봉의 민족혁명당에 참여했다가 나와서 임시정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구, 지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정당이 한국독립당이라는 임시정부의 여당이 된 거고, 김원봉 계열이 이제 임시정부의 야당 으로 민족혁명당 들어오게 되면서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사실상 가장 걸출한 경력과 뚜렷한 어떤 방향성, 특히 이제 어떤 그런 삼본주의가 임시정부가 주장했었던 삼균주의랑 어울리는 게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은 지청천이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광복군을 키우고 미국 OSS와의 연합훈련을 한다라든지 조선인들을 군사화시키려는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있다가 들어와서도 미군정한테 당당하게 건군 계획서,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냥 미국이 만들어준 군사학교에 들어가서 딸랑딸랑 뭘 한 게 아니라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으로서 미국을 상대로 우린 이런 군대를 만들겠으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의견을 좀 받아들이면서 합시다. 건군 계획서를 미군정이 제출한 총사령관이었다. 그랬던 지청천 장군이 이제 해방 후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지청천은 반공주의자예요. 지청천은 사실은 만주 일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좀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사람들과 많이 어울렸어요. 왜냐면 임시정부에서 창조파에 속했다는 얘기는 민족주의 내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러니까 사실은 김구 선생과 좀 거리가 있는, 이념적으로 오히려 좀 김원봉과 가까울 수도 있는 뭐 이런 사람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뚜렷한 반공주의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조들을 경험하고 어떤 뭐 사회주의나 여러 이념의 시대 속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의식들을 공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보기엔 민주공화국 그리고 공산주의는 아니다, 뚜렷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 해방 후에 그래서 그가 만든 단체가 대동청년단이란 단체예요. 대동청년단 같은 경우는 뭐 서북청년단 같은 그런 나쁜 짓을 한 단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우익 단체인 건 맞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50총선거, 우리나라 초대 선거에서 성동구민들 자 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세요. 성동구에 당선이 됐는데 그 50총선거 당시에 전국 최다 득표, 한민당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의 보수정당 한민당이 28석 당선됐는데 지청천이 이끌던 우익정당 대동청년당이 무려 13석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여파와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을 설계하는 이제 기초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분은 이제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이 엄청 포섭하려고 끌어들이려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이 광복군 총사령관으로 머무를 때도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가서 이제 지청천을 막 데려오면서 내 사람이야. 근데 끝까지 안 들어가요.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로 가게 되면 이제 민국당 야당 쪽에서 활동하면서 했던 사람인데, 그럼 이제 약간 얘기가 헷갈리죠. 잠깐 막 삼본주의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사회민주주의적인 특징이 강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거 반공주의자고 우익정당의 수장이야? 근데 뭐 또 재헌헌법을 얘기해? 뭐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분이 했던 이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헌법의 상상력이라는 책에 이제 이분의 글을 인용했었는데, 정치적 민주주의를 하는 이상에는 소위 전체주의라는 공산주의 체제와 모든 그 무제한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고 우리는 민족 사회주의를 나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전체주의 체제라는 거예요. 말은 뭐 인민을 위한다고 하고 평등으로 간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체제의 문제점, 한계상 이 체제는 반드시 독재 전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반공주의자인 거죠. 근데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지청천이 바라보는 민주주의라는 건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오케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이승만 독재나 박정희 독재 이런 건 1945년 해방됐었을 땐 누구도 생각하던 주제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기본인 거예고, 북한은 전체주의고 우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다. 이게 이 소위 말하는 반공주의자나 당시의 보수적인 우익 세력들, 지청천은 국으로도 분류가 돼요. 이 사람들 자존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청천의 독특한 점은 뭐냐면 정치적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이거는 1919년 3.1운동 때 임시정부 때 나왔던 이야기니까 정치적 민주주의는 기본이고 플러스 아까 제가 노본주의 얘기했었죠. 경제민주화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제한 자본주의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최근에나 나올 법한 이런 주장을 했었던 정치가로서 때로는 이제 그 이승만 세력의 암살 위협에도 시달리고 이승만 독재 앞에서 맞서 싸우면서 고생도 하고 하다가 결국 뭐 해방 공간에서는 크게 정치가로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인 거죠.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전 장군의 얘기도 들었는데 좀 다른 분들의 이야기들도 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운동가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세요. 오히려 어떤 지점에선 우리보다 더 미래에 앞장서 가셔서 일로 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대일항쟁기, 일본하고 싸우기 위해서 존재했던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던 기간이었다는 거고, 일제강점기긴 하지만 그 안에서 꿈을 꿨던 시대라는 것들, 꿈을 꿨던 사람들, 여전히 우리 앞에 서서 손짓하는 사람들의 시대였고, 그곳에 지청천이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야 이때 뭐 했으면 빨갱이야,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도 조금만 있었으면 빨갱입니까? 친러파예요?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규정하는 건 왜곡이잖아요. 오늘 모든 걸 뒤로하고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고. 아는 분은 다 알지만 제가 부친상을 치렀습니다. 평생 내가 살아있는 순간에 모든 존재에 계셨던 나의 분신이 사라졌죠. 3일장을 치렀지만 그 전부터 약 일주일간 아버지의 투병을 지키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과정 속에 제가 특별히 다른 활동을 안 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근에 육사 앞에 세워진 5명의 독립영웅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죠. 장례식 중에 썼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어처구니 없이 흘러갑니다. 왜냐? 5명을 갖고 문제를 삼았는데 따져보니까 5명 중에서 공산당 경력을 가진 사람은 홍범도 1명이래요. 그래서 홍범도 1명을 날려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바뀌고 있어요. 내가 대관절 어느 시대를 사는지, 어느 나라를 살고 있는지가 너무 황망스럽고 답답해서 이건 정말로 그냥 긴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겁니다. 유튜브 시대인 만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백선엽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그게 좀 논란이 되니까 이제 메가더 장군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제가 웃는 건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좀 봐주시면 돼요. 이게 너무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왜냐면 저 역사 전공을 넘어서서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적어도 한 노태우 정권기 때부터는 다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전두환 정권기 때부터 태어난 건 박정희 때지만. 근데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죠. 경험적으로 보던 문헌으로 검토하던 학문적으로 검토하던 간에 닥치고 이승만 백선엽 이런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황당해요. 예. 이거는 과거에 뭐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그런 적이 없으시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찾아볼 수 없었던 일이고,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에서도는커녕 김영삼 그 이후에 한국의 보수정권 시절에도 이런 적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어찌됐건 닥치고 이승만 백선엽뿐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선엽은 백선엽이 민망한 거죠. 이 5명의 독립 영웅을 다 몰아내고 여기다 백선엽을 안 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까미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이 그 간도특설대 나온 친일 경력을 가진 사람 갖고 문제 삼냐. 좋아요. 정말 100만보 양보해서 간도특설대의 친일 활동 얘기를 작은 걸로 그렇다 칩시다. 그냥 기생형 친일 선택, 부득이한 선택이라 치더라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백선엽이 한국의 육사를 대표할 수 있는 혹은 한국의 이 민족사를 대표할 수 있는 호국 영웅으로서의 위치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 사람이 6.25 전쟁기 과정 속에서 비교적 뭐 최병덕이나 신성모에 비해서 유능했고 그리고 뭐 있어요.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사실은 뭐 그 당시 송효찬, 이형근, 유재흥 뭐 등등등 소위 말하는 1공화국 시대 때 여러 장군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의 부정부패 문제, 정치군인 문제, 뭐 그 당시 군부 내에서 이종창 같은 장군에 비해서 전혀 존경받지 못한 문제, 그 이후 박정희 정권기 때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 5명을 밀어내고 백선엽을 넣는다 자체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얘기 다 떠나서 일단 간도특설대 이야기가 나와버리니까 이제 쓱 빼면서 메가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냐?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대관절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 국군의 심장 앞에다가 외국군 장으로 흉상을 놓습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입니까? 아니면 미국의 한 주예요? 대한민국 주 이럴 수 없잖아요. 유럽 여행을 가든 동남아를 여행을 가든 전 세계 어디 여행을 가보더라도 이렇게 우리가 그 나라 군사 사관학교 중심까지 못 가지만 그냥 그 지역의 시립 기념물을 가더라도 자국의 여러 영웅들을 자랑하잖아요. 그 영웅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비스마르크나 나폴레옹 같은 경우 있더라도 자국의 영웅을 띄우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메가더란 이름을 국가의 국무총리 이름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 제가 초장에 조금 평소답지 않게 흥분을 했는데 흥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는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한민족사에 전 이런 일은 처음이다. 정말 처음이다. 이완용도 이런 식으로 주장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어떤 팩트를 둔 갈등들은 이제 뉴스에서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다 답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역사학계에서 홍범도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사실은 홍범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봉오동 전투가 떠오르죠. 우리 특히 그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처절한 싸움을 하고 살아남은 자가 돌아갈 적에 정말 대배우 최민식 씨가 딱 서 있을 때 물론 최민식 씨의 연기력의 감동도 있지만 장군이 서 있다라는 그 힘에 우리가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역사학계에서 사실은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습니다. 무슨 논쟁이 있었냐면 봉오동의 영웅은 맞는데 이 사람이 그러면 청산리에서 뭘 했냐. 엄청난 논쟁과 연구 과정 속에서 지금은 청산리 대첩에서도 이 홍범도 역할이 있었다라는 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얘기가 우리가 제일 키포인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만 더 넓혀서 얘기를 할게요. 첫째, 홍범도는 원래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함경도 쪽에 이제 갑산 출신의 포수로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조금 과장해서 유능한 스나이퍼였다, 이렇게 포수, 사냥꾼이었으니까. 근데 뭘 얘기하냐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병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의병장 출신. 우리가 정미의병 이런 얘기 하게 되는데 조선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마지막에 이 천하의 기득권층들이 다 타협하고 친일파가 되어가고 고종마저도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을 그 시절에 오히려 아무런 권력과 권세가 없었던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병전쟁을 펼치거든요. 그 당시 함경도에서 사실 함경도면 조선에서 가장 박대받던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몇몇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냥꾼으로서의 유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면서 이제 의병장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홍범도는 소위 말하는 이 망국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냥 죽지 않는다. 이런 소리라도 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의병전쟁의 마지막 주자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 그게 중요하겠어요? 의병장으로 싸우다가 독립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병장으로 싸우다가 독립군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라는 사라졌지만 문화민족으로서 조선에서 독립운동기 다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역사적 정통성의 브릿지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가 의병 항쟁에 있어서 뭐 항쟁으로 부르든 활동으로 부르든 전쟁으로 부르든 간에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거 첫째로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홍범도 이야기하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봉오동과 청산리로 가니까 간도 쪽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 홍범도는 주요 기반이 연해주 쪽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연해주는 원래 중국 땅이었습니다. 청나라의 영토였었죠. 근데 청나라가 망하는 과정 속에서 2차 아편전쟁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계속 영토를 상실한단 말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소위 말하는 중재라는 명목으로 연해주를 뺏어가요. 연해주를 뺏었는데 극동아시아에 정말 귀퉁이에 있는 땅이고 과거에 여진족들도 많이 살던 데가 아니고 여진족 내에서도 이 주류 여진들, 남만주 일대 주류 여진들 입장에선 아유 쟤네는 야만이야 뭐 이럴 정도로 정말 혹한 지역이에요. 그런 곳인데 이곳에 조선인들이 많이 넘어가요. 왜 넘어가겠어요?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들고 망국의 시절이고 침략이 오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인구는 또 늘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새로운 개척지가 필요한 거죠.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걸 많이 생각하냐면 간도를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간도보다 먼저 혹은 간도보다 초기엔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해주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니까 러시아 정부는 좋은 거죠. 조선인들이 와서 농토를 일구고 거기다 벼농사를 짓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자동 개척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개발이 돼요. 지역이 개발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독립운동가들이 넘어가요. 왜냐? 국내에서의 항쟁이라는 게 불가능하니까 해외에서 기지를 찾고 싶죠. 근데 연해주는 조금만 내려오면 바로 이제 한반도가 있으니까 국내 진공전을 하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지만 간도보다도 연해주 쪽에서의 독립운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민족의 심장과 같은 사람 누구예요? 도마 안중근 의사가 바로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하신 분이에요. 황해도에서 활동하다가 연해주로 넘어가고 연해주 의병 세력을 끌고 들어와서 싸우다가 한계를 느끼면서 결국은 연해주 쪽에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거사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바로 그런 연해주와 러시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거사를 일으켜요? 하얼빈이잖아요. 왜? 하얼빈에서 거사를 일으키면서 내가 일본군이 아니라 러시아 법정이나 국제재판소에서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약간 새 나가는 건데 그러면 안중근 의사도 조금만 있었으면 빨갱입니까? 친러파예요? 웃긴 얘기잖아요 지금 그쵸? 오늘 좀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홍범도 장군은 연해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두세요. 무슨 얘기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거둘 때 보면 연해주를 기반으로 와서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는 언제나 영광스러운 날만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기억을 못하는데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3.1운동의 여파 속에서 독립의 열기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상하이에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만주 일대에서는 독립군 조직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그 상황 속에서 1920년에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엄청난 대첩을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차례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게 되니 우린 너무나 기분이 좋고 힘이 나지만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 일본 제국주의가 힘이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가혹한 탄압을 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학교에서 외우죠. 20년, 21년 사이에 간도 참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가만히 보니까 이 독립군도 문제지만 독립군을 떠받치고 있는 만주 일대에 이 조선인들이 문제다 하면서 이 조선인들의 근간을 파괴하기 위해서 군대가 와서 불을 지르고 조선인 민가를 태워버리고 하면서 독립군이 거주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북만주로 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연해주로 가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더 멀리 갔었던 스보보드니 자유시라고 하죠. 자유시에 갔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뿔뿔이 흩어져요.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이 생긴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 홍범도를 비롯한 당시 독립군들을 우리는 그 순간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영광만 기억하지만 사실은 그 위대한 영광 이후에 후폭풍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자원을 잃고 쫓기는 시대가 되고 해체가 되는 순서를 겪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독립 영웅은 그 이후에 그 승전에 대한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지냐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 내전을 겪으면서 결국은 러시아가 소련이란 공산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연해주 및
연해주를 비롯한 이 러시아 일대에 존재하는 조선인들은 선택을 내려야 돼요. 무슨 선택을 내려야 되겠어요? 소련이라는 공산국가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서 새로운 근거지를 찾을 것이냐. 순응할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서 새로운 근거지를 찾는 사람들도 생기겠지만 거기에 머무는 사람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분단이 될지를 어떻게 알았고, 이념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 상황인데 단지 내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건 연해주나 이런 데 텃밭밖에 없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여기밖에 없다. 그러니까 난 여기에서 있고 여기에서 어떤 그 공산체제에 순응한다. 그게 빨갱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잣대로 이거는 적화된 빨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논리로 막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미주 지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빼놓고 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조선족들도 빨갱인 거고, 그쵸? 연해주 고려인들도 빨갱인 거고, 중앙아시아의 까레이스키도 빨갱인 거잖아요. 정말 이해되시죠? 이 논법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날 1945년 이후에 형성된 냉전체제와 한반도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분단체제라는 틀거리로 당시에 연해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연해주 지역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인생을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미래의 일을 갖고 과거의 일을 규정을 해요.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를 이해하고 과거에서 교훈을 얻어내고 이런 걸 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규정하는 건 왜곡이잖아요. 여기에 딱 껴있는 사람이 홍범도 장군인 거예요. 왜냐면 홍범도 같은 경우는 원래 기반이 연해주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연해주의 기반으로 했었던 수많은 독립군 세력들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 중에 스보보드니 자유시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독립군 내의 주도 세력의 세력 간의 다툼의 문제, 그 안에서 이 지역 거점, 이르쿠츠 파냐, 뭐 어디 파냐, 그리고 이 적군, 소련군의 입장 차이 문제, 이러면서 이 안에서 혼전이 벌어지면서 여기서 독립군의 일부가 무장해제를 당하게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사륙을 당하게 되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것도 최근에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이 홍범도 장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근데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사실은 자유시 사건이라는 것은 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의 성공 이후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존을 도모하고 새롭게 근거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독립군들의 좌충우돌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야 이때 뭐 했으면 빨갱이야, 이렇게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리고 이 홍범도 장군은 사실은 이 어떤 그 간도참변, 자유시참변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사실상 독립운동 못 하세요. 모든 직위와 권력을 다 박탈당해요.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1920년대 때는 주로 양봉이나 농사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배경 뭐가 있냐면 나이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어떻게 보면 선택이 뜻대로 안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은 연해주와 소련 일대에서 새로운 독립군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싸우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주도권도 잃고 세력도 잃고 그 소련 내에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 농민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평생 쭉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복일 정도로 그렇게 지내세요. 그러다가 1930년대 중반에 이 중일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스탈린이 이 연해주에 있는 고려인들을 대거 강제 이주를 시켜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리고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스탈린이 이 공산주의자라는 것은 인종을 뛰어넘는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막상 이제 독일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다시 러시아 민족주의를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 민족이와 단결해서 저 독일인들과 맞서 싸우라 아젠다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막 소수민족도 의심하고 소수민족도 탄압하고 유태인도 막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원래 근거지가 연해주였는데 연해주도 우리가 살던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3,000km를 달려와서 카자흐스탄 일대에 가보지도 못한 땅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완전히 몰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스탈린이 지금 이제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말년에 홍범도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참전하겠다, 나도 소련을 위한 구국 성전에 참전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요. 하지만 너무 고령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경력을 갖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데, 사실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플러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은 실제로 그 시기를 분석해보면 생존 문제나 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설득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고 생존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그 논쟁까지 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1930년대 말 40년대 초반이 되면 말년의 홍범도는
이 소련을 위해서 전사가 되겠다는 선언을 해요. 왜냐? 고려인들 살려내기 위해서. 에? 이게 빨갱이 행동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작고 여리고 나라 잃은 불쌍한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기 희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흥분을 많이 하시는데 맥락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죄송하게 저도 흥분하면서 얘기를 해버렸지만 맥락으로 설명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팩트로 조지면 또 다른 팩트를 갖고 와서 왜곡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역사를 공부한다는 건 흐름을 보고 맥락을 봐야 돼요. 중세사회 때는 중세사회의 논리가 있듯이 이 근대사는 근대사의 논리가 있고 홍범도는 혼자의 개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연해주 지방을 배경으로 했었던 이 디아스포라 조선인들의 한많은 삶의 굴곡각 같은 모습이었었고, 특히 홍범도는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책임지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었다.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전쟁 영웅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계속 흥분하고 있네요. 네. 대한민국의 어떤 수립 과정을 보면 거기에 헌법에도 이 독립운동사가 명문화되어 있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이 반헌법적인 주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지금 최근에 논리는 반헌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의 처벌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헌법은 현행헌법이 아니라 제헌헌법 때부터 3.1 기미 독립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라고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을 추인할 때 초대 국회의장이 누굴까요?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됐던 전두환 노태우 정권기가 됐던 간에 우리는 그 문장을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김영삼 정권, 그러니까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쓰기 위해서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이라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는 독립운동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다. 왜? 초대 임시정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 출신의 강렬한 반일성을 띤 민족정신을 지향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 이 말 너무 띄웠는데?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지켜냈던 김구 선생이라든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거에 대해선 이의제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국회록에 다 써 있습니다. 아무도 건들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갑자기 이 독립운동사를 독립운동사의 가치는 인정하지만 그거는 뭐 그 독립기념관에다만 갖다 놔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나라 국군은 어느 나라 국군입니까?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 주적이 북한이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주적이 북한인 거 맞아요. 그걸 부정하지 않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군이 고작 지금 북한 하나 무찌르자고 만들어진 군대입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국군이라는 거는 이순신 장군, 강감찬 장군, 정말 이 동아시아의 평화민족으로서 한반도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역사적 정통성을 지킨 고구려의 후예, 신라의 후예, 백제 후예 아닙니까? 이 연속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이 5분을 기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언론사에서 이거 많이 놓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반응을 했어요. 정훈교육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관, 역사관, 안보관을 더 분명히 하라는 취지다. 아니, 정권 5년 가고 끝나잖아요. 예전에 헌법을 3번이나 뜯어 고쳤었던 박정희 정권도, 그리고 헌법을 2번이나 뜯어 고쳤었던 이승만 정권, 소위 말하는 독재 정권 시절에도 역사라는 것을 존중하고 책임지고 인정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 때도 홍범도 장관을 서원했었고 전봉준 장관도 서원했었고, 그리고 뭐 이승만 정권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정권이 어떤 정치적 지향성을 넘어서서 국가관과 안보 역사관을 건드린다? 전 이거는 박근혜 정권기 때 국사 교과서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심각한 역사 쿠데타가 아닐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홍범도 장군도 그렇고 사실 다른 분들도 뭐 다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궁금한데 네. 앞으로 어떻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가 있냐면 중국의 아버지, 중국의 국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다 국부로 여기는 순원 아시죠? 순원이 누구한테 돈 받고 그 중국을 해방한 줄 아세요? 북벌을 통해서?
레닌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이자 이 한인 어떤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의 어떤 그 마중물을 열었었던 이동희가 누구의 돈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순원의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 레닌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실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금액이었었죠. 무슨 얘기냐면 1919년 20년대 때의 독립운동사를 보게 되면 당시에는 이 사회주의 세력이 민족 진영의 이 어떤 그 피아파 민족의 저항을 위해서 돈과 무기를 후원했었고요. 그걸 받는다고 해서 빨갱이가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이게 지금 홍범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동아시아 역사 정체성을 건드리는 문제고, 임시정부를 건드리는 문제고, 김구 선생을 건드리는 문제고, 순원을 건드리는 문제고, 이거 정말 그런 문제예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면 이회영,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네 분 더 계시거든요. 한 분 한 분 제가 다 앞으로 조금 더 잘 편집을 해서 영상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영 선생 신흥무관학교 세우셨고,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육군 사관학교에 이 모텔을 만드신 분이고요. 하지만 이분 아나키스트, 가장 급진적인 사회주의자들도 못 웃가게 하는 아나키스트까지 되신 분이고요. 지청천은 우리나라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자 독립운동사에 정말 중요한 분인데, 이분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경제민주화 외친 분이에요. 재헌국회 국회의원이고 이분 헌법 만드신 분이에요. 이범석은 우리나라 초대 국방부 장관이고 국무총리였고요. 사실 백선엽보다 10배 더 유명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아꼈던 분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분들이 어떤 꿈을 꿨는지, 어떤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지. 우리 북한 아니거든요. 북한은 정말 못된 게 뭐냐면 1960년대 이후에 김일성 유일화 작업을 하면서 사회주의 독립운동 세력 역사 다 지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에 우리의 민족 정통성과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사를 기초로 하되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주면서 오히려 우리 역사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 크게 만듭니다. 그 크게 만든 힘의 결론이 뭐냐? 우리가 북방 정책도 추진하고 남북 대화도 좋게 지내고, 그리고 어떤 그 중국이나 공산권 국가랑도 좀 잘 지내고, 이러면서 우리의 민족사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역량의 큰 촉매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가린다라는 거, 우리가 더 강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공의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의 자유대안의 가치와 정체성 부정합니까? 아니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되 더 강하고 더 응원하고 더 다양한 역사적 난제를 헤매면서 새로운 어떤 더 강한 나라로 번창하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가 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북한과 다른 일이다. 오늘 굉장히 제가 무슨 반공 웅편대회에 나와서 막 설명하는 것처럼 좀 역사학자답지 않은 좀 말을 썼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팩트들은 정확한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회영, 지천천, 이범석, 김좌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차분하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